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유 긴장 무지하게 되네 이거. 처음이어가지고 남성분도 많으시고, 예, 남성 많다고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긴장되네 이거 처음이어가지고. 예. 자 일단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제 이름은 이제 김민국이라고 합니다. 이름 외우시기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핸드폰 번호입니다. 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혹시라도 못 나오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직장 다 퇴근하시고 오시는 거죠. 그럼 되게 피곤하시겠네, 그죠? 주무실 것 같은데? 여기 소득세 진짜 여러분 아시죠? 소득세가 세법 중에서 좀 악명이 높아요. 잘 오기로. 왜냐면 배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업무에 도움이 되시고 실제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세법이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아시죠? 우리 이제 그 10일 동안 만나실 저랑 10일 동안 한번 잘 해봐요. 아시죠? 자, 일단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요, 일단은 이론하고 실기를 병행을 할 건데, 그 진도대로 이렇게 쭉 그냥 그 소득이 여러분들 크게 이제 8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냥 아무튼 우리가 그 소득세 진도대로 그냥 나갈게요. 아시죠? 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은 뭐냐면 이거를 그냥 여러분 복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중요한 거 뭐 밑줄 치실 거 있으시면 밑줄 치시고 필기하실 거 있으시면 필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보실게요. 이게.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하신 거? 네, 없으시죠? 자, 보실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소득세를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 하시려면 암기. 그거밖에 없어요. 맞죠? 어딜 가서 소득세 잘 하시는 방법은 암기입니다, 암기. 예. 자, 암기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소득세라는 게 말 그대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장에서 세금 뜯길 때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저도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예. 혹시 다 연말정산은 하셨나요? 연말정산? 연말 되셨어요? 다 환급 받으셨나요? 환급? 환급 못 받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자, 뭐냐면요. 자, 우리가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여러분, 소득에 대한 세금이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세금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개인하고 법인 중에 누가 감정이 있어요? 그죠? 개인이 감정이 있죠. 삼성이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삼성이 기분 나쁜 건 아니죠. 맞죠? 거기에 개인이 기분이 나쁜 거지. 그리고 숫자는 개인이 많아요? 법인이 많아요? 그죠? 개인이 훨씬 많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개인은 사람도 진짜 많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요. 그 말은 세금에 대한 저항이 심합니다. 맞죠? 근데 법인은 저항이 없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우리가 저항도 심하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들이는 것만 세금을 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맞죠? 너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들인 것만 때릴게. 너희들이 어쩌다가 벌어들인 건 원칙적으로 세금을 때리지 않겠다. 아시죠? 그런 입장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죠. 계속 반복적인 것만 과세를 하는 게 원칙.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우발적이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우발적. 어디에서 좀 많이 쓰나요? 그 안 좋은 뉴스에서 좀 많이 쓰죠. 우발적인 그 살인 사건. 그죠? 그죠?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거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혼을 당했어요. 내가 이제 내 배우자가 바람 펴가지고 내가 이제 이혼을 위자료 받죠? 그건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 위자료 받는 게 여러분들 계속 반복적이면 난 사기꾼이 사기꾼. 그죠? 그거를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위자료. 아셨죠? 아무튼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것만 과세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로또에 당첨이 되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억에 당첨이 되셨다. 그죠? 행복하죠, 갑자기. 행복하고. 그죠? 전 이제 강사위를 때려칠 겁니다. 네. 그러면 로또에 당첨이 되시면 세금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알고 계시네요. 당첨되셨나 봐요. 되셨어요. 부럽네요. 하여튼, 그건 그럼 세금을 내시죠. 로또는 여러분 계속 반복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좀
계속 반복적이지 않은 것도 과세를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동네는 별도의 다른 동네에서 하시게 될 거예요. 아시죠? 아무튼 원칙적으로 계속 반복적이지 않은 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이러이러한 소득이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니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법에 명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에서요, 다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다라고 법에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한다라고 불러요. 법에 열거한 소득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금하시고 받는 이자는 이자 소득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주식 하세요? 네, 하시냐고만. 자, 주식을 하시면 배당이 들어오죠. 그죠? 그거는 배당 소득이라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근무하시고 받으시는 소득은 근로소득. 그렇죠? 그다음에 사장님들이 개인 사장님들이 운영하시고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 이렇게 구분이 되게 다양해요. 아셨죠? 그게 종류가 총 8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겠다라고 해서 소득 원천설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실 소득은 8가지 중에서 6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거를 순서대로 배우실 거예요. 소득세에 대해서 순서대로 배우실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있죠? 우리 그 요즘에 그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해요. 금융소득. 이 둘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렇죠? 이자 은행, 배당 증권회사. 우리 배당은 법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여러분들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진짜 금융상품 많이 쏟아지죠? 뭔지 잘 모르겠어. 뭐 ETF, 뭐 메타버스 막 이런 거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신종 금융상품이 계속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법에 열거한 소득만 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법에 열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신종 금융상품 10개 나왔어요. 그럼 그날 그 소득세법전을 쓰시는 분 10개를 나열을 하겠죠? 하고 어떻게 해요? 증권회사에 걸어서 쌍욕하겠죠, 여러분들. 야, 만들지 마라. 죽여버린다. 다 힘들다. 다음에 또 만들었어. 그럼 또 뭐라고 하겠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신종 금융상품을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법에 열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법에 열거를 하지 않아도 이자 성격이거나 배당 성격이만 하면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걸 우리가 포괄주의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래서 이자 소득하고 우리가 배당 소득은 포괄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법에 열거가 안 되더라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단위 과세도 뭐냐면 여러분 소득세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잖아요. 혹시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그럼 아내분하고 같이 혹시 맞벌이 하시나요? 그건 아니시고. 그럼 만약에 그 배우자하고 나하고 같이 맞벌이를 하죠. 그럼 맞벌이를 하면 세금을 합쳐서 낼까요? 따로따로 낼까요? 각자. 그렇죠. 각자 냅니다, 여러분들. 맞죠? 배우자와 나는 한 몸이다라고 하지만 세금 낼 때는 각각입니다. 아시죠? 그게 개인 단위 과세 제도예요. 그게 그래서 뭐냐면 배우자의 소득을 나의 소득에 합산은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겠죠? 뭐 나랑 배우자랑 소득이 많은 사람이 뭔가 빼는 걸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건데 나랑 배우자가 같이 벌어들이면 그 중에 한 사람만 빼주는 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는지 그걸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겠죠. 맞죠?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자가 선택해서 빼냐, 낮은 자가 선택해서 빼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크거든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무서에서는 세금 내라는 건 엄청나게 독촉을 많이 하지만 빼세요라는 건 안 날리죠.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에 맡기는 거,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곧 설명드리고 뭐냐? 그 혹시 여러분들 누진세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누진세율? 소득이 높으면 세율 구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최저 세율이 여러분들 6%고요. 그 다음에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면 네, 45%를 두드려 맞는지 예, 이건 아마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줄 거예요. 맞죠? 근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예, 궁금하시다고 믿을게요. 네. 아이고 뭐냐? 아 여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이게 내가 연에 1,200만 원을 벌면 6%밖에 안 냅니다. 1,200만 원, 6%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금액이 얼마일까요? 요거. 그거 잘 보시네요. 10억입니다. 10억. 10억을 넘어가면 45% 됩니다. 그러면 10억 넘어가면 무조건 다 45% 두드려 팰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9억 9천만 원을 벌어요. 9억 9천만 원. 그럼 9억 9천만 원 벌면 42%잖아요. 근데 내가 10억을 벌면 45%죠. 그럼 좀 불합리하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구간까지가 6%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1,200만 원까지 6%고 1,200만 원부터 4,600만 원까지는 15%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45%를 적용받는다라는 건 어떤 분이에요? 저랑 친해져야 될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배우는 이유는 뭐죠? 우리 가리는 거, 나와 친해질 사람, 멀어져야 될 사람. 그죠, 여러분들?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세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농담 자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있나 확인하시고 나중에 어차피 검색을 하시면 다 세율구간이 있어요. 아시죠?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누진세율 과세 방식인데요. 이럴 수 있어. 그러면 더 보세요. 자, 이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경우 1은요. A가 혼자서 소득이 1억이래요. 소득 1억. 1억이래요. 근데 경우 2는 A가 소득 5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본인이다. 이게 본인. 그 다음에 B는 배우자. 예, 소득이 5천만 원이래요. 누진세율이라는 건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세율 구간이 높아지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우 1이 세금 많이 낼까요? 경우 2가 세금 많이 낼까요? 그래서 경우 1이 훨씬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 1억. 소득 구간이 높아지면 세율이 높아지니까. 만약에 5천만 원까지 20%다. 라고 하면 여기는 20%, 여기는 2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30%라고 해봐요, 여러분들. 맞죠?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럼 여기는 3천만 원이에요. 내는 세금이. 그죠? 근데 여기 A는 여기 1,000만 원. B는 1,000만 원. 그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합쳐가지고 부부가 2천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2천만 원만. 그럼 이렇게 세금을 내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짱구를 굴리냐면 나 혼자서 사업을 합니다. 나 혼자서. 사업을 하면 1억을 벌어요. 그럼 세금을 3천만 원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30%는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 3천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놀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를 어떻게 하냐면 나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 50%, 너 50%, 배우자 50% 허위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 공동사업장에서 1억이 50%씩 나눠 가지기로 했으니까 나 5천만 원, 배우자 5천만 원 분배되기 때문에 나 1,000만 원만 내면 되고 배우자 1,000만 원 내면 되는 거니까 둘이 합치면 2천만 원 낸 거죠. 요런 짱구는 굴린 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허위로 지분을 짜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쳐버려요.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는 이 B의 소득을 A의 소득에 합쳐가지고 1억에 대해서 과세 때려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위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거고.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자, 보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A가 있어요, A가. A가요, 낮에는 일을 한대요. 낮에는 일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 있대요. 그리고 밤에는 뭐 대리운전 한다고 할까? 대리운전 한대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은 사업소득자이시거든요. 네, 이렇게 있으신데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을 하시게 되면 원천징수 당하시죠? 원천징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됐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1,000만 원이 됐답니다. 1,000만 원이 됐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잖아요. 맞죠? 한 사람이 지금 A라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합친 것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합친 것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단위 과세다라는 건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이면 합친 것에 여러분 세금 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 아까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내야 되냐면 전체 1억 원에 대해서 30%라고 가정하면 3천만 원을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회사에서 1,000만 원 뜯기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대리운전하면 1,000만 원 뜯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정확한 세금은 3천만 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월 달에 소득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는 알고 계시죠? 5월 달에 다시 3천만 원으로 신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세금을 여러분들 이 합친 2천만 원은 두 번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천만 원 신고할 때 이미 냈던 2천만 원 원천징수 당한 건 차감을 하고 나머지만 더 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실 건 꼭 누진세율이 정확한 세금이에요. 개인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누진세율이 정확한 세금인데 평상시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나중에 합쳐가지고 5월 달에 신고할 때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원천징수 뜯겼던 건 뺀 나머지만 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구조를 지닙니다. 알고 계시고. 자, 내려도 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신고납세 제도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 맞죠? 그 고지서가 날아오는 걸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해서 정부 부과가세 제도라고 불러요. 정부 부과가세 제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고하시죠? 신고를 잘 하시면 간섭을 안 합니다. 나라에서. 맞죠? 근데 잘못했을 때 간섭을 하는 거죠. 이러한 여러분 세금 제도를 신고 납세 제도다라고 불러요. 1차적으로 신고를 제대로 하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여러분들 확정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결손금이래요. 내가 적자가 있대요. 그럼 적자가 있으면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해야죠, 여러분들. 적자가 있다라는 건 누가 알아요? 나만 알지. 난 적자다. 그럼 세무서한테 여러분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 아니죠? 세무서한테 저 적자예요. 라고 알려줘야 세무서가 너 적자 맞는지 확인해 볼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적자거나 과세표시 없다 신고는 하셔야 돼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두드려 팹니다,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가산세. 그래서 꼭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우리 실제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입니다. 아시죠? 부양가족을 빼주는 거. 그죠? 요 인세라는 게 있죠. 인세. 인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장 세금 아닙니다. 인세 그 인세 말고요. 인간을 고려한 세금이다. 그 뜻입니다. 인간을 고려한 세금.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저 혼자서 한 달에 400 벌어요. 예를 들면 깜짝 놀라시네. 한 달에 400 벌어 혼자서. 그러면 이제 한 달에 400 받으면 일단 뭐 살까부터 고민하죠. 물론 월세 같은 것도 고민하긴 하지만, 맞죠? 근데 제가 배우자도 있고 자식도 2명 있대요. 400만 원 받았습니다. 뭐부터 살까부터 생각해요? 아니죠. 맞죠? 일단은 그 학원비 같은 거, 맞죠? 자녀 학원비, 그다음에 생계비,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양 가족 수가 다르면 똑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소득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빼주는 걸 우리가 인간을 고려한 세금이다라고 해서 인세라고 불러요. 이걸 인적공제, 사람을 고려해서 빼주겠다라고 해서 인적공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대부분이 근로소득자이시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인세가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연말정산 같은 거 하실 때나 세금 내실 때 뺄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빼주겠습니다라고 세무서 안 날라옵니다,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게 중요하다.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할 거고 나중에 집중을 빡 하셔야 됩니다. 알죠? 자, 여기 넘어가고요. 자, 이제 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좀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자, 우리가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종합과세라는 게 있고요. 분리과세라는 게 있고, 분류과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선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가 좀 중요하실 거예요. 해보죠. 뭐냐면, 우리 아까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합친 것에 여러분들 누진세율로 두드려 패는 게 맞다면서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여기까지는 어떤 소득들인지 대략 직감 눈치채시겠죠? 맞죠? 연금은 연금소득, 그죠? 공무원 연금 같은 거 받는 거.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로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일시적인 소득은 과세를 안 한다면서요.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과세를 하는 소득들이 기타 소득에 있어요. 일시 우발적인 거. 열심히 공부하시면 뿌듯하네요. 자, 그러한 6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 6가지 소득들은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이죠. 여기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있잖아요. 퇴직소득이 뭔지 아실 거고 양도소득 혹시 들어보신 분? 양도소득세. 맞죠? 개인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그죠? 올해도 퇴사하고 내년도 퇴사하고 내후년도 퇴사하면 그죠? 1년에 한 번쯤 발생하는 소득이죠.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신뢰성을 잃어버리죠. 그죠? 퇴사 계속 1년에 한 번씩 퇴사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이 아닙니다. 맞죠? 다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에요. 몇십 년의 소득이 원샷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다시 위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자 소득부터 기타 소득까지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을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알죠?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을 우리가 종합소득이다라고 불러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2가지 이상이 합쳐지면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시죠. 누진세율로 과세.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당초에 원천징수 당하고 나중에 세금을 신고할 때 소득을 다 합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합치냐면 누진세율로 세금 내는 게 타당하니까 나라 입장에서는요. 아시죠? 네. 그래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왜 하냐면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종합과세라는 건 일단 확정 신고를 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로또에 당첨되시면 혹시나 세금을 뜯기고 끝나지 세금을 내가 뜯기고 다시 나라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알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분리과세라 불러요. 분리과세.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뭐냐면 여기 원천징수로 세금을 뜯긴 걸로 납세 의무, 세무서의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끝나는 겁니다.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아셨죠? 이걸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랑 종합과세는 반대야, 반대. 아셨죠? 그래서 종합과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누진세율이고 신고해야 되고 원천징수 세금을 아까 냈죠? 조금씩. 냈지만 걔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아요.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게 종합과세고요. 그다음에 분리과세는 반대예요. 뭐냐면 해당 소득이 있을 때마다 합산하는 게 아니라 해당 소득에 다 세율이 있어요. 세율대로 세금을 뜯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우리가 원천징수세율이라 불러요. 세금을 뜯기 위한 세율.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세율은 5월 달에 신고할 세율입니다. 아셨죠? 아까 보신 우리 6%부터 45%는 5월 달에 신고할 때 세율이고요. 아셨죠?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은 해당 뭐 복권이면 뭐 20% 이렇게 세율 구간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원천징수세율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왜 각각 듣냐면 합산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위쪽은 합산을 하는 거고. 아시죠? 그리고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다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로또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우리가 분리과세 있죠? 그럼 분리과세는 편하잖아요.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맞죠? 신고를 안 해도 세금만 뜯기면 되니까 여러분들 좀 편하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럼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 그 인적 공제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적 공제할 때. 자, 무슨 말인지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인적 공제가 뭔지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하고요. 대략적으로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뭐냐면, 아까 부양가족을 고려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어야 빼줘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부양을 당할 가족이 있으면 안 빼줍니다. 뭐 예를 들면, 자,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들 한 70살이래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럼 내가 왠지 부양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빼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연봉이 100억이래요. 그럼 내가 부양을 해요? 부양을 당해요? 그럼 당할 만하죠, 여러분들. 그죠? 어머니도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죠? 예.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거기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양을 당한다라는 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느낌이. 예. 근데 여기 있는 우리가 분리과세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부양가족, 나를 빼줄 부양가족인가를 고려할 때 소득 있죠. 그 소득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득이 아니라 신고할 소득 가지고 따져요. 신고할 소득이 낮으면 내가 뺄 수 있는 부양가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보시면. 자, 여기 일용직 근로소득 보이세요? 일용직 근로소득? 그럼 일용직 근로소득이 여기 분리과세라고 돼 있죠. 그 말은 신고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소득이 만약에 10억이래요. 그럼 그건 소득은 10억이에요. 하지만 신고를 안 하는 소득이죠. 일용직은. 그죠? 그 말은 신고할 소득은 0인 거예요. 소득은 10억. 그냥 소득은 10억. 신고할 소득은 0. 아셨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일용직 소득이 10억이래요. 그럼 그 아버지 내가 못 뺄 것 같잖아요. 내 소득에서 뺄 수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신고할 소득이 0이신 아버지거든요. 이게 되시겠죠? 그래서 분리과세만 있으면 그 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러분 분리과세 같은 거. 되셨어요?
자,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또 여러분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끔씩 통장 정리해 보시면 대부분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 그래서 거의 지출밖에 없는, 뭔가 들어온 게 많이 없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들어오는 거 빼고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가끔씩 이자가 들어와요. 특히 제 통장에는 가끔씩 통장 정리하다 보면 뭔가 입금이 되었습니다라고 뜨거든요. 그걸 이제 내역을 살펴보면 이자가 들어왔다라고 떠요. 그죠? 196원. 우리 앞을 가리고 숫자로 196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은행에서 이자를 줄 때 뜯었다라는 거예요. 뜯고 나머지를 준 겁니다. 근데 그 이자 소득은 전 신고한 적이 없거든요. 뜯고 끝에 은행에서. 아셨죠? 근데 여기 보시면 2천만 원 이하인 금융소득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자 소득이 3천만 원이시래요. 그럼 그분들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나 아니면 이제 지인들 중에, 이것도 드립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또 지인 중에 이자 소득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SOS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형이죠, 여러분들. 친구 아닙니다. 그죠? 그만. 신고를 한다라는 건 예금에 10억 이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20억. 그래서 뭐 친하게 지내 친구죠. 그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합쳐가지고 그러면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아시죠? 그러면 그러한 소득, 우리 아버지가 이자 소득이 1,800만 원이다. 그럼 소득은 1,800인 거죠. 하지만 신고할 소득은 얼마인 거예요? 그죠? 0인 거죠. 0이니까 그 아버지도 공제 대상자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나이 요건이랑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됐고요. 우리 그 실제 업무하실 때는 분류과세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더우신 분 계세요? 괜찮으세요? 제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괜찮습니다. 저 안 덥습니다. 예. 아니, 지금 열정 때문에, 열정에 의한 땀입니다. 열정에 의한 땀. 더워서 흘리는 땀이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대? 자, 일단,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일단, 납세무자 해볼게요, 여러분. 납세무자. 네, 4페이지. 좀 제 복사를 여러분들 잘못해가지고요. 예, 양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쪽 문명의 혜택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약간 컴퓨터 쪽에 많이 좀 미숙해요. 어렸을 때 컴퓨터 놓아가지고. 저 때는 그 워드 3급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나요? 워드 3급? 지금은 없죠. 저 때 워드 3급이 딱 떨어졌거든요. 충격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 컴퓨터를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게임만 하겠다, 오로지. 그래서 게임만 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야, 아들아, 곧 컴퓨터의 시대가 온단다. 뭐 그렇게 하진 않으셨겠지만, 컴퓨터 열심히 하시라고 안 했죠. 입꼬리 됐습니다, 입꼬리. 예. 그래서 PPT가 좀 많이 허접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납세 의무자.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이렇게 있으면 왠지 우리나라 사람, 외국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느낌이. 그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구가 이래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그럼 여러분 183일 이상이면 뭐예요? 왜 183일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1년에 며칠이에요? 1년이 6년이 아니다면? 그래서 365일이죠. 그럼 나누기 2 하면 그게 6개월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182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전 그지같이 만들었죠. 예,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거소는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거소? 혹시 여러분 히딩크 감독님 아세요?
좀 연세가 좀 좀 낮으신 분들은 히딩크 감독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외국인 용병까지 외국인 용병을 알고 있죠, 용병. 우리나라 그 스포츠 선수 중에 꼭 우리나라 선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인 선수도 수입하죠, 수입? 수입하죠. 그죠? 그 외국인 용병들, 우리가 그 외국인 용병들이 만약에 신라 호텔에 머문대요. 왜냐면 걔네들은 경기 있을 때 우리나라에 있고 경기가 없을 때 외국으로 가지 않죠. 맞죠?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숙소에 삽니다. 그러면 그 숙소가 거소예요, 거소. 그래서 6개월을 넘게 만약에 해당 거소가 있다면 걔는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용병은 거주자가 돼요. 그래서 외국인 용병들이 막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소입니다. 왜냐면 여기 거주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하고요.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하고요. 둘 다 냅니다. 억울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방탄소년단 분들, 그죠? 우리나라 국위 선양하시는 분, 그죠? 함부로 이름을 제가 올릴 수 없는, 예, 올리긴 했네요. 그분들, 그분들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콘서트에서 벌어들이든 외국에서 콘서트에서 벌어들이든 우리나라 세무세 세금을 내야 돼요. 알죠? 자, 그리고 비거주자한테 간단하죠. 그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니면 이렇게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죠? 그럼 강사님, BTS가 7개월은 해외에 있고 5개월은 아니죠. 여기 있죠. 여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 그죠? 주소. 주소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을 겁니다. 그 외국에 주소 옮기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쪽에. 그죠? 외국에 주소를 둔다라는 거 그거 민감하지 많이. 예, 그죠? 곧 가신다면서요. 방탄분들이요. 어딜 가시는지 잘 모르고 어디 가신대요. 아무튼 곧. 네, 맞습니다. 네, 곧 아마 가시는 걸 저보다 어리지만, 그죠? 저보다 형이죠, 당연히.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돈 많은 사람 형입니다. 형이죠. 한참 형이죠. 그죠? 돈 많은 형이죠, 그죠?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과세 기간인데요. 여러분들 과세 기간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입니다. 과세 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인데, 우리가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잖아요. 그죠? 소득세 신고를 다음 연도 5월 달에 합니다. 그럼 다음 연도 5월 달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냐라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2022년도잖아요. 그럼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이신 게 있다면 2023년도 5월 달에 이제 신고를 원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납부를.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이제 과세 기간이고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간. 그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뭐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내가 도중에 사업을 했대요. 그럴 수 있겠죠. 또는 내가 나중에 폐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언제 했냐면 4월 1일부터 신규로 사업을 했대요. 그럼 왠지 과세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돼야죠. 사업을 4월 1일날 내가 막 시작했다면. 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폐업을 했어요. 언제 했냐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월 31일날 했답니다. 그럼 폐업을 하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과세 기간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죠?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업 개시나 폐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이소득은 있지 않을까? 이자 소득이요? 맞죠? 이자 소득은 대부분 어린애 빼고는 다 있죠. 그죠? 그럼 아무리 사업 소득이 내가 4월 1일 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이자는 4월 1일부터 있는 거예요? 올해 1년 내내 있는 거죠, 여러분들. 1년 내내 있고 아까 제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합친 것의 누진세율이라면서요. 맞죠? 그럼 이자 소득은 1년치를 과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합쳐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특히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1년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되시겠죠? 그래서 사업 개시나 폐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주자가 사망. 네, 이건 당연히 여러분 사망했는데 12월 31일까지 보면 이거 탐관오리지, 탐관오리. 그렇죠? 백골에 징수하는 거. 탐관오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출국은 뭘까요? 거주자가 출국을 하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래요. 그럼 우리가 세금을 회피하고 싶으면 출국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출국은 어떤 출국일까요? 일시적인 출국 거의 이민급. 그렇죠? 거의 이민급이에요, 이민급. 아셨죠? 그냥 출국하게 되면, 네, 그거는 우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과세 기간이. 되시겠죠? 그래서 얘는 거의 이민급입니다, 이민급. 쌤, 그러면요. 네.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세금을 떼고서 하고서도 한국으로 들어오면 또 다시. 네, 그렇죠. 그러면 외국에서 냈던 세금 빼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거 이제 나중에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아셨죠?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고. 아셨죠? 그건 다 빼줘야죠. 양아치도 아니고. 그죠? 외국에서 낸 세금이 우리는 또 내면. 그죠? 외국에서 냈던 세금 빼줍니다. 당연히. 자, 이제 요거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 어떻게 하셨대?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뭔가 복잡해 보이시죠? 자,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고, 여러분 종합소득은 제가 아까 6가지 소득이다라고 했었죠. 6가지 소득이요. 그죠? 그 6가지의 소득을 가급적 순서대로 외우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렇죠?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렇게 6가지예요. 앞자 따서 대부분 이 소득 외우실 때 앞자 따서 많이 외우십니다. 2배사 근연기라고. 2배사 근연기 이렇게 외우시면 어떤 소득인지 나중에 바로바로 되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구조는 뭐냐면 5월 달에 신고할 세금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5월 달에 신고할 소득. 아까 그랬다면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되는 소득이 아까 뭐 분리과세라면서요. 아까 일용직 근로소득 있으면 신고 안 하는 소득이라면서요, 여러분들. 그죠? 5월 달에 어떤 소득을 신고를 하냐는 거예요. 이거 구조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일단은 여기 비과세 소득하고 분리과세 소득은 뺍니다. 이건 당연하죠. 분리과세 소득은 왜 빼냐? 내가 만약에 일용직 근로소득이 2억이래요. 그러면 근로소득 자체는 2억이 맞아요. 하지만 걔는 신고할 소득은 0인 거죠. 그럼 당연히 2억은 다시 빼야죠.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근로소득은 맞아요. 이건 소득은 맞잖아. 2억. 일용직 근로소득이 여러분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맞죠? 근로소득은 맞아요. 맞지만 신고할 소득이 0이죠. 그럼 신고할 소득이 0이면 2억에서 다시 2억 빼야죠. 그래서 여기에 분리과세 소득을 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은 말 그대로 해당 소득은 맞아요. 맞는데 정책 목적상 과세를 하지 않는 거 비과세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뭐 그런 거. 그 공무원 분 있잖아요. 그 군무원. 맞죠? 군인 공무원분들. 그분들이 비행 그 헬기를 조종하시다가 가끔씩 민간에 피해 주기 싫어가지고 민간에 피해 주기 싫으셔가지고 먼 곳에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맞죠? 그럼 그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나와요. 그분들의 유가족분들한테. 그러면 그건 연금 소득은 맞습니다. 유가족분들 입장에서 연금의 소득은 늘어난 거죠. 하지만 과세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비과세 소득은 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들어오시는 게 뭐예요? 어떤 소득은 여기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어요. 그렇죠?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뜯고 끝낸다면서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 원천징수를 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원천징수 왜 하는지. 그죠? 갑자기 왜 할까? 뭐냐면 여러분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300만 원 줬다. 300만 원 줘야 되는데 만약에 20%인 뭐 60만 원 뜯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소득이 300만 원인 걸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300만 원을 신고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은 세금을 적게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정확한 그 사람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분들 있죠? 개인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 세법에서도 세금을 내세요, 그분들. 그럼 그분은 세금 내시거든요. 개인 사업자분이 부가가치 세법상 세금을 내시는 분이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있으신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들은 부가가치 신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소득이 파악이 됩니다. 그럼 소득 파악이 되니까 굳이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소득 파악 이미 끝났으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분리과세 소득이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세금을 파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미 부가가치세 파악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은 벌어들인 걸 다 내요? 아니면 내가 쓴 건 빼줘요? 그죠? 쓴 거 빼줘야죠, 여러분들. 그죠? 내가 벌어들인 것만 세금 내면 얼마나 억울해요. 쓴 것도 빼줘야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벌어들인 걸 여러분 혹시 수익이라고 들었어요? 수익이라고 들어보세요. 수익. 수익은 벌어들인 거. 쓴 걸 뭐라고 할까? 쓴 걸. 쓴 걸. 비용. 그죠? 우리가 벌어들인 걸 수익이라고 부르고요. 쓴 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겠죠, 이익. 그죠? 그럼 당연히 세금은 이익에 대해서 내야죠. 맞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용어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 회계에서는 벌어들인 걸 수익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수익. 회계에서는. 근데 우리가 소득세는 수익이라고 하지 않고요. 수입 금액이라고, 총 수입 금액. 이게 벌어들인 것을 소득세에서 부르는 용어예요. 아시죠? 총 수입 금액.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뭐가 텅텅 비어 있죠. 좀 용어가 달라요. 우리가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은 총 수익 금액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다른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근로소득자이시니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로소득이 어떤 용어를 쓰는지.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1년치 벌어들이신 거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총급여라고 합니다. 총급여. 이 총급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봉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해요. 연봉, 총급여. 아셨죠? 그래서 총급여라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찍힌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연봉입니다. 연봉. 아시죠? 연봉,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장부를 적으시나요? 개인적으로 장부 안 적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소득세, 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장부를 적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적으십니다, 장부를. 누구일까요? 이 네 가지 소득 중에 장부를 적으시는 분. 이 누구일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정답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맞아요.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장부를 적으셔야 됩니다. 의무예요. 근데 그분들 장부를 그래서 장부를 근데 그분들 못 적으시죠? 맞죠? 장부를 못 적으셨는데 나라에서 장부를 적으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누구한테 돈 주면서 여러분들 돈 주면서까지 우리가 장부를 적어요. 세무사분들한테 돈 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원장님도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요. 장부를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적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장부를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제로 쓴 그 비용 있죠. 비용이 얼마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임차료 얼마나 갖고, 종업원 급여 얼마나 갖고, 이런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우리가 비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경비다라고 불러요. 소득세에서 필요경비. 비용의 비용의 같은 말입니다. 쓴 거라고 생각해. 쓴 거. 아셨죠? 자, 쓴 걸 소득세에서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비용. 자, 비용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업소득은 장부를 적으니까 실제 비용을 빼준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도 여러분들 로또 한 장 사시면 얼마 주세요? 한 장 사실 때 로또 한 장에 5,000원이요? 하나에 1,000원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동요? 그렇죠. 전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대량으로 사시나, 대량으로? 그러시구나. 당첨, 3등, 2등, 3등 당첨되신 적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그래서 우리가 기타 소득도 실제 필요 경비에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하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자 소득은 내가 그 이자 소득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은행에 돈 넣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자 소득은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비용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은요? 배당은 필요 그렇죠. 리스크는 있죠. 그렇죠. 리스크를 빼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리스크. 얼마 들어가 있으신데 리스크가 있으신 거. 지금 저도 푸틴을 죽이고 싶어, 지금. 그죠? 누가 암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푸틴 좀. 그죠? 다 같이 평화로울 텐데, 그죠? 제 계좌도 평화롭고. 안 봐요, 요즘. 계좌를 안 봅니다. 짜증나가지고. 그죠? 푸틴 때문에 망했어, 지금. 나라가. 그죠? 전쟁 일으켜가지고. 아무튼 갑자기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렇죠. 리스크는 있지만 리스크를 빼주지 않아요. 아시죠? 그래서 배당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식 같은 거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할게요. 아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월급을 얻으시려면 쓰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신데 장부를 안 적으시죠? 확인이 안 돼, 나라에서는. 그래서 안 되니까 나라에서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네가 벌어들이기 위해서 쓴 건 있다. 근로소득자. 근데 그걸 너희들은 장부를 안 적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확인을 못 하겠다. 그냥 네가 벌어들인 게 있으면 벌어들인 거에 일정 퍼센트를 추정해서 빼줘요. 거기다 테이블이 있어. 다 테이블. 얼마 벌면 얼마 몇 퍼센트 빼주고 이런 것들. 그걸 우리가 소득공제라고 불러요. 소득공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근로소득 공제라고 나오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비용 내가 빼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빼주는 개념이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안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머지는 용어가 똑같아요. 다 소득금액 이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이시라 세법에 좀 그래도 관심이 좀 있으신.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소득 이거 할 때 다 주무시거든요. 특히 그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왜냐면 세금을 내가 안 내거든. 관심이 없어요. 다행이다. 자, 그래서 이 6가지의 소득을 언제 구하냐면 12월 31일 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득 금액을 이제 5월 달에 신고할 때 합치는 거예요. 이걸 합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합 소득 금액이다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을 하고요. 좀 쉴까요, 여러분들? 네, 좀 쉬시죠. 10분 쉬었다가 지금 7시. 사업소득이 수익금액 1.5억이 초과가 되면 장부를 작성하는 거다. 어떤 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나중에 별도로 궁금하신 거 저한테 물어보시고. 자, 10분 쉬었다가 8시 5분. 8시 5분에 2교시라고 할게요. 2교시 시작할게요. 좀 쉬시고.